정혜란 여사님,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빨간 인주가 피웅덩이처럼 놓여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 높은 곳에 있는 번쩍이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73살 정혜란 할머니가 나무 도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봉사해온 가족과의 마지막 끈을 끊을 도장이었죠. 거칠어진 손 10,000번도 넘게 밥을 하고 셀 수 없이 빨래를 개고 손녀딸의 눈물을 닦아준 그 손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쇠사슬을 끊고 있었던 거죠. 헌신적인 어머니가 어떻게 모든 걸 바쳐온 가족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당신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부산 해운대 앞 바다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둠이 막 걷히는 새벽 40층 아파트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은빛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죠. 주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부엌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부엌 한가운데서 73살 정혜란 할머니는 여전히 빠른 손놀림으로 칼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때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의 주방장이었던 사람. 수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걸어두던 곳. 할머니의 칼끝에서 나오는 요리는 평범한 한 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한 숟가락 김치찌개를 입에 넣고 눈을 감았죠. 아, 엄마밥 냄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어요. 평론가들은 할머니의 불고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연기와 간장으로 쓴 한국 전통에 대한 연애 편지. 하지만 오늘 그 손끝에서 나오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미적 기준에 맞춰 정확히 잘린 당근, 예쁘게 빚어진 만두 노른자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달걀 프라이. 이건 예술이 아니라 노동이었어요. 그 집에선 요리도 숨 쉬는 방식조차도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됐거든요. 애란 할머니의 집이 아니라 아들 태호와 며느리 미정 씨의 집 넓은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반짝이고 있었고 잡지 속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히 정돈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바닷바람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 창문을 열면 공기가 달라질까. 두려운 듯 항상 닫힌 공간이었어요. 깨끗하고 비싸고 화려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그게 애란 할머니가 갇힌 황금 감옥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실크 가운을 입은 미정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눈은 휴대폰에 고정된 채였고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죠. 오늘 안방 화장실 청소할 때 새로 산 유기농 타일 스프레이 쓰세요. 수도꼭지는 원을 그리며 닦아야 물자국이 안 생긴대요. 한치의 틈도 없는 말투 명령인지 부탁인지 애매한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알았다는 대답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죠. 잠시 뒤 아들 태호가 등장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앉은 자리에서 달걀을 기계처럼 집어 삼켰어요. 어릴 적 할머니 품에서 울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화를 시도하려 하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10살 손자 지안이가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할머니가 새벽까지 다려놓은 교복을 입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화면 속 세상에 더 몰두한 아이는 현실보다 게임 속 캐릭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아이가 할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수학 공책 새로 사야 돼요. 줄 있는 거 말고 모는 종이 있는 거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어요. 손자가 자기를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한순간의 반짝임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죠. 아침 식사는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끝났어요. 할머니가 차려둔 밥상은 10분 만에 사라졌고 접시는 비워졌고 가족들은 각자의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부서진 빵 조각과 커피 얼룩, 그리고 대리석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뿐이었어요. 그리고 묵직한 침묵. 할머니는 다시 청소기를 들었어요. 창문에 달라붙은 먼지를 닦고 반짝이는 대리석을 광내고 이미 정리된 서랍을 또 정리했죠. 할머니 쉬세요.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조용히 해야 하는 일. 이 집에서 할머니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창밖의 부산은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바다는 은빛에서 금빛으로 바뀌었고 수평선 위로 배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도시는 숨쉬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에서 할머니의 하루는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는 움직이는데 자신만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던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그리고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질문이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올랐어요. 그냥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이 집을 떠나면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묻지 않는 노동을 계속했죠.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3개월 후 이 집을 지탱하던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3개월 전 한여름의 부산은 끈적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양이 유리창을 뜨겁게 달구고 아스팔트 위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였죠. 에어컨은 힘겹게 차가운 바람을 내뿜었지만 이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요. 애란 할머니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손끝으로 멸치를 다듬으며 고등어 조림을 만들고 있었는데 간장을 넣자마자 깊은 향이 부엌을 감싸기 시작했죠. 젓가락으로 살짝 맛을 보며 간을 조절하는 순간 거실에서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조림간 너무 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예전처럼 간을 맞췄지만 미정 씨의 입맛엔 언제나 과하거나 부족했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조금 덜어서 먹으면 돼. 내가 이렇게 해온 지가 몇십 년인데 이게 딱 맞는 맛이야. 그러자 미정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태호 회사 사람들 오는 날인데. 이런 걸 내놓을 순 없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요리의 주인이었고 사람들이 그녀의 손맛을 먹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 집 부엌에서조차 손님처럼 눈치를 보며 서 있는 자신이 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지안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나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어 지안이 접시에 생선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거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든 거야. 한 입만 먹어보자. 하지만 아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맨날 똑같아 재미없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태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고 미정 씨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 애들 입맛은 다르니까요. 어머님도 좀 트렌드에 맞게 하셔야죠. 할머니의 젓가락이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애란 할머니는 부엌 의자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반짝이는 바다였지만 마음속에선 끝없는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집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걸까? 그러나 갈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 회사에서 중요한 접대가 있는 날, 새벽부터 준비한 할머니의 음식 대신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시킨 케이터링 음식으로 준비할게요. 괜히 또 맛없다는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었고 손에 쥔 칼이 바닥으로 딱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번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부엌 한켠에서 그녀는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애란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이 집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명동 한식당 주방에 서 있었어요. 끓어오르는 솥에서 향긋한 국물이 넘실거렸고 손님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꺼지고 접시가 사라지고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주방과 홀로 남겨진 자신뿐이었죠. 눈을 뜨면 현실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애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할머니 혹은 어머님일 뿐이었죠.
부산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애란 할머니의 마음속은 폭풍 같았어요. 아파트는 오늘도 매끄럽고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이제 할머니에게 감옥의 벽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각자의 세상에 몰두해 있었어요. 태호는 회의실에서, 미정 씨는 학원에서, 지안이는 태블릿 속 가상 세계에서. 할머니가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한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제때 비워졌고 깨끗한 접시 위엔 감사도 미안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었죠. 예전엔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떠날 사람의 눈으로 이 집을 보고 있었어요. 의자 하나, 커튼 하나, 주방의 칼 하나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보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을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아침 미정 씨가 주문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에 투자자 모임 있어서요.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8인분 부탁드려요. 꼭 미디엄 레어로. 늘 그렇듯 완벽한 요구였지만 할머니는 이번엔 미소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며느리.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건 마지막 공연이야. 할머니는 부엌에서 고기를 손질하면서 칼끝으로 인생을 새기듯 손을 움직였어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그 칼로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부동산 중개인 김 씨의 명함이 들어 있었죠. 고흥 파란 지붕집 계약서 초안이 담긴 봉투도 옷장 속 작은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월급을 받던 20살 시절처럼요. 다시 한번 세상에 나를 던질 수 있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미정 씨와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요양원 문제 빨리 결정해야 해요. 이 상태로는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니까. 엄마도 곧 괜찮아지실 거야. 괜찮아진다고 해도요, 문제는 똑같아요. 지안이도 있고 우리도 바쁘고. 솔직히 계속 이렇게는 못해요. 그 순간 애란 할머니의 손에서 칼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을 들여서 익힌 기술이었거든요. 모르는 척하는 것 하지만 그날 밤 미정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할머니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난 그냥 솔직히 말할래. 우리 엄마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아. 이젠 우리 인생 좀 살아야지. 그 말이 부엌까지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날 밤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구워내고도 할머니는 단 한 입도 삼키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이가 가족 소개 과제를 하던 중이었죠. 아빠 직업은 사장님, 엄마는 디자이너. 근데 할머니는 뭐라고 써야 돼? 순간 미정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전업주부라고 써. 지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박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요리사였잖아. 텔레비전에도 나왔다면서요? 지금은 아니잖니. 그냥 전업주부라고 쓰면 돼.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 요리대회 우승 트로피, 20년 전 방송 출연 초청장 모두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자 맨 아래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봉투에는 태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집 담보 대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이 집이 사실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출 뒤에는 미정 씨가 감추고 있던 비밀, 그리고 태호가 가족에게 숨긴 거래가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바다 위로 빗방울이 은빛으로 흩날렸고 세상은 온통 촉촉한 기운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애란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점심 무렵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태호의 회사에서 온 통보서 한 장. 부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감춰왔던 카드빚, 잘못된 투자, 그리고 집 담보 대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미정 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애란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인생,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할머니라는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자신에 대해 말했어요. 난 이 집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도 나대로 살아야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지탱해온 건 대리석 바닥도 비싼 가구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었죠. 그날 밤 애란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하나 챙겼습니다.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잠시 거실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숨을 쉬러 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황금 감옥은 비로소 그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란이라는 한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마저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면서 할머니는 파란 지붕집 사진을 열어봤어요. 낡은 벽, 작은 창문, 오래된 마룻바닥. 그 모든 게 자유로움처럼 보였어요. 아무도 할머니를 필요하지 않는 곳. 하지만 할머니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 순간 휴대폰에 가족 단체 채팅이 울렸어요. 엄마, 내일 김밥 30줄 싸주실 수 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엔 김해 투자자랑 점심 있어요. 갈비찜 부탁드려요. 할머니, 과학 프로젝트 재료 사야 돼요. 할머니는 채팅창을 천천히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대답을 끝냈어요. 아침 안개가 부드러운 축복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미역 냄새와 가능성의 향기를 함께 실어 나르며 바닷가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죠. 정혜란 할머니가 부산의 대리석 감옥 같은 아파트를 떠나 고흥의 낡은 나무 바닥집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주소 하나 바뀐 걸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집은 숨쉬고 있었습니다. 무균실처럼 냄새조차 없는 부산의 고층 아파트와는 달리 이곳은 아침 햇살을 꿀처럼 머금고 있는 벽,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창문, 그리고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작은 공간이었어요.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면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해가 마치 새 삶을 축복하는 듯 매일 다른 빛을 안겨주고 있었죠. 오전 5시 30분 여전히 몸은 오랫동안 이어진 리듬을 기억해 일찍 눈을 떴지만 그 시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남편과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선물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집 앞 바닷가 모래사장은 아직 사람들의 발자국 하나 없는 순백의 캔버스 같았고 파도는 쉼없이 작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옆에서 뛰노는 룰루, 귀가 한쪽 접히고 털이 뒤엉킨 작은 테리어 믹스가 파도를 쫓으며 짧은 다리로 바다를 가르듯 뛰어다녔습니다. 룰루와의 인연은 운명이었어요. 3달 전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시장에서 비닐 천막 아래에 웅크린 룰루를 발견했을 때 애란 할머니는 자신을 보는 듯한 눈빛을 느꼈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길 바라는 눈빛. 결국 두 존재는 서로를 발견한 그날부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바닷바람을 마시며 룰루를 바라보던 애란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커다란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거창한 성공, 비싼 집, 잘 차려진 식탁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룰루가 파도를 쫓는 모습에서 해안가를 맨발로 걷는 감촉에서 시계를 보지 않고 호흡하는 공기의 짠맛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진짜 삶의 무게와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집안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해가 질 때마다 색을 바꾸는 바다 풍경이 큰 창문에 걸린 그림처럼 자리했고
주방 옆 벽에는 먼지만 쌓여 있던 요리학교 졸업장이 다시 빛을 보았어요. 한때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끝없는 요구와 잔소리 속에서 요리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요리하며 맛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찾고 있었죠. 지난주에 만든 김치 파스타는 그 증거였어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감각대로 소스를 만들고 맛을 보고 조화를 맞추던 순간 한 접시의 파스타를 완성했을 때 애란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느낀 성취감은 부산의 화려한 식탁에서도 가족의 칭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며칠 전 지안이가 보내온 편지를 읽던 날은 특히 잊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또박또박한 글씨체에서 애란 할머니는 시간의 흐름과 아이의 성장을 느꼈죠. 지안이는 이렇게 적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보러 혼자 가도 돼요?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전의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진짜 할머니로서 지안이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번 만남은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태호 오랜만에 온 아들의 전화는 예전과 달랐어요. 목소리 속에 깃든 건 과거의 당연함과 요구가 아니라 조금은 낯선 겸손함과 그리움이었죠. 그는 오랫동안 묵혀둔 진심을 어렵게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애란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와서 닭장부터 도와.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 그 말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만나려면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저녁이 되면 작은 현관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다 밑으로 스며들고 별 하나 둘씩 떠오를 때 애란 할머니는 문득 깨닫곤 해요. 나는 이제야 나로 살고 있구나. 과거엔 누구를 위한 삶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룰루와 바닷가를 달릴 수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모든 선택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나로 충분해. 그리고 바다는 대답하듯 잔잔한 파도를 보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애란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빛으로 자신만의 색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서해 바다 위 별빛처럼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